자, 이번에는 키워드를 여론조사로 넘어갑니다. 이 판세 전망에 여론조사가 많이 인용되잖아요. 신뢰도를 두고 늘 논란이 있는데 두 분은 여론조사 결과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또 어디까지 믿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일단 자료가 가용 자료가 여론조사 결과니까는 보게는 되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여론조사 결과는 확정적인 게 아니라 확률적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기초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항상 신뢰 수준이니 오차 범위라니 이런 것을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읽는 사람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우리 한 박사님이 부산 지역에서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우세도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약간 조심스럽게 얘기했잖아요. 약간 네. 우세라고. 네. 그게 왜 그랬냐면 물론 차이가 나는 곳도 있긴 있는데 어떤 곳은 단정하기 힘든 게 이게 오차 범위가 그 레인지로 보면 오버랩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수치만 보고 나서 이거 어느 쪽이 우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배경 지식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론조사 결과는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네. 관리를 받고 있는 여론조사 회사들이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회사들 다 전문성 있는 그런 회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선 일단 믿어야 되겠죠. 믿고 대신에 좀 주의사항만 이 해석하는 사람이 조금 알고 있으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한 박사님께서는 또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네.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뭐 선거를 앞두고 뭐 다양한 형태의 여론조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론조사의 거의 뭐 여론조사의 무덤처럼 되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믿어야 할까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물론 뭐 저도 여론조사 회사에 있긴 합니다만 모든 여론조사를 있는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믿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라는 거는 일정한 흐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고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잘 정확하게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뭐 제21대 총선 과정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그 대선 시기에서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보다 5% 이상 압승한다라는 조사들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0.73%밖에 차이 나지 않았고요. 근데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오냐라고 한다면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여론조사들은 대체로 이제 표본들이 한 1,000명 정도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00명이 대한민국 유권자 4,100만 명의 의사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도록 추출되었는가? 그렇지. 그다음에 뭐 여론조사 문항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느냐? 여론조사 문항의 순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려면 국민들도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하게 뭐 누가 몇 퍼센트, 어느 정당이 몇 퍼센트 이런 수치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조사는 어떤 결과로 진행되었는가,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추출되었는가, 네. 구체적으로 질문항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약간 좀 귀찮을 수는 있지만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네요. 여론조사 얘기가 나온 만큼 여쭤보겠습니다. 야권의 빅스피커죠. 이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구독자 기반의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 상당한 물량을 투입해가며 여론조사를 대거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비싸고 정확한 여론조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와 내용 접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방송 준비하는 와중에 잘 알게 됐고요. 네. 그 전에는 사실 잘 몰랐어요. 조사해 보니까 어떠세요? 우선 뭐 인터넷상으로 다 과거 이제 논란들이나 이런 건 보긴 봤는데요. 네.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22대 총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제 또 열심히 들어가가지고 설문지라든가 이런 걸 좀 봤어요. 네. 봤는데 질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슨 특별하게 어떤 왜곡이 일어나거나 뭐 기존에 염려했던 유도 질문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 여론조사 꽃
밑에 그 여론조사 결과가 특별히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것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여론조사 꽃도요, 여심이의 어떤 그 관리를 하에 있는 그리고 전문성을 갖다가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신뢰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구독자형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그 태생적인 한계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태생적인 한계가 뭐지? 이게 왜 그러냐면 구독자 기반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독특해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는 상당히 천재적인데요. 네.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많은 물량을 투하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구독자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 여론조사 꽃의 구독자들의 특성들을 미로 짐작컨대 저는 그게 김호준 대표의 팬덤 네. 플러스 좀 약간 진보적인 분들이 아무래도 거기에 구독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은 전국에 넓게 퍼져 있겠죠. 수가 많으면. 엄청 많죠. 예,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선거 관련 여론조사 전화로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 그러니까 그쪽 진영,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나 김어준 그 팬덤. 팬덤이 거기에 과다 표집될 가능성이 크죠. 크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 꽃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의도하지 않은 바로 이제 그 구독형 그 여론조사를 표방한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아이디어는 천재적이다라고 하셨는데 한 박사님. 뭐 서 교수님 어떻게 지적하신 보세요? 내용 뭐 10분 동의하고요. 네. 10분 동의하고 여론조사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응답률이 상당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보면 응답률이 10% 전후가 되기만 해도 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번 주부터는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동일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주에는 국민의힘이 이번 주에는 민주당이 우세하다라고 결과를 바꾸는 것을 보면 여론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네. 이런 결과가 도출된 거를 보면 조사 자체에 뭔가 문제점이 혹시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여론조사는 이제 전체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꽃이 천명하고 있는 것처럼 좀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주말을 포함해서 여론을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조사한다면 좀 더 확실한 조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긴 하죠. 다만 네. 이제 앞서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이 뭐 표본 추출 과정에서 특정 이념이나 특정 연령대에 과표집이 있다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것만큼 여론조사 꽃에 대한 호도라는 것들이 조사 과정에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론조사 꽃의 정확도가 가장 높다라고는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것도 그 양면에 칼이 있는 것처럼 가장 많은 사람을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서 네. 조사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정확성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응답을 하는 데 있어서 여론조사 꽃입니다라고 했을 때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반반 정도의 문제점과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네요. 그러니까 사람과 돈을 많이 써서 뭐 네. 주말도 활용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더 정확도가 높아지겠지만 당연하죠. 근데 이게 네. 과표집될 수 있다. 뭐 이따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부터 나오면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를 뽑으려고 한다면 네. 좀 더 귀찮더라도 국민이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치만 보지 말고 국민의힘 몇 퍼센트, 민주당 몇 퍼센트만 보지 말고 이게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랑 달랐다라고 한다면 표본이 어떻게 추출되고 있는지 질문항은 어떻게 돼 있는지 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숫자만 보지 말고 그 네. 내용 자체를 살펴봐야 된다. 아니 내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나의 대표자에게 주는 건데 그렇죠. 약간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4년에 한 번만 귀찮은 건데 네.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4년에 좋겠습니다. 한 번 귀찮은 건데. 네.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네. 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월 8일 3월 8일. 에서 9일 사이에 여론조사 꽃이 이 자체 조사를 합니다. 전국 단위 정당 지도를 몇천 명 했어요?
이게 둘 다 이게 저 여론조사 꼴찌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쓴다는 건 알겠는데 동시에 네. 무선 전화 면접과 무선 ARS 면접을 갖다가 같이 합니다. 동시에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무선 전화 면접이 돈이 아마 좀 더 들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게 그 더불어 이 차이를 보게 되면 무선 ARS의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높게 나오고 국민의힘이 그거보다 약간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차 범위 내에서 중첩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솔직히 이것 자체로서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지지를 얻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무선 전화 면접의 경우에는 이게 오차 범위를 벗어나요. 예.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묻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다가 이렇게 설문자와 피설문자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더불어민주당 42.8%, 국민의힘 33.9%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오차 거쳐가지고 이게 넘어가죠. 겹치질 않아요. 네, 예. 아예 넘어가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우세하다고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좀 데이터를 갖다 읽는 그런 훈련을 갖다 좀 해야 되겠죠. 어떤 예. 것이 더 정확한가요? 전화 면접이 정확한가요? 아니면 ARS가 정확한가요? 이거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모르겠지만 비용 면에서는 무선 전화 면접이 더 들어갑니다. 네. 예. 그런데 설문자가 질문 문항에 대한 워딩을 할 때 그것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커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의심을 한다면 그런 그 설문 과정의 일종의 워딩이라든지 설문자의 기법에 따라서 네. 결과가 다르게 도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는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예. 좀 이어서 문제점들을 더 지적해 볼게요. 이 기성 매체에서는 이 여론조사 꽃의 결과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네. 단순히 신뢰대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파성에 기반한 여론조사 기관의 출연 우려되는 대목도 분명히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한 박사님부터.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감히 여론조사 꽃을 정파성에 기반한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기성 매체들도 문제는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만을 다루고 있는 언론들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자들의 몫인 것 같아요. 조금 귀찮더라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참정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간은 귀찮을 필요도 있고 네. 조사 결과들이 A라는 조사회사랑 B라는 조사회사랑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그 차이가 나는 이유들을 알려고 해야지 그것들을 그냥 단선적으로 그냥 그래 차이가 나니까 나는 이왕이면 이길 사람을 찍어줘야지 이길 정당을 찍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네요. 교수님이요? 저는 기성 매체에서 이 여론조사 꽃의 그 조사 결과를 다루지 않는 건 그냥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 그러냐면 네. 이 여론조사 기관과 그 다음에 매체 간의 관계는요. 이 언론 매체가 의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론기관에. 네. 네. 돈 주고 사실은 부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결과를 갖고 이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론조사 꽃은 이 구독형 여론조사 기관이요.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다가 언론 매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네들이 직접 의뢰를 안 했는데 거기서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실현할 이유는 없는 거죠. 또 그리고 또 이게 단순 신뢰 문제가 아니라 또 마땅히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저기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일종의 생태계라고 할까요? 그 여론조사 산업 생태계와 언론 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저는 전 상태는 그냥 당연한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결국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느냐 이게 관건인데 만약에 기성 여론조사 기관보다 이 꽃이 더 정확했다면 파장이 꽤나 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박사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률도 상당히 낮고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맞춘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은 상태에서 네. 만에 하나 여론조사 꽃이 보다 많은 돈을 들여서 보다 많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기성에 있었던 여론조사 기관에 비해서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낸다면 향후 여론조사 기관들이나 여론조사 기법들에 관한 전반적인 변화를 추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좀 더 많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라고 한다면 여론조사 조사 기관을 포함한 여론조사 시장 자체에 네. 엄청난 맞아.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교수님. 한 박사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지만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여론조사 꽃에 대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왜 그러면 내부적으로다가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네. 1차적으로는 뭐 스스로 그 여론조사 꽃이 표방했듯이 진짜 비싼 여론조사를 갖다가 실시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한편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은 비용에 고품질의 결과를 나온다. 이거는 혁신이죠. 네. 그런데 돈을 더 많이 써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낸다.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칭찬을 할 만한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김어준 대표가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 그 여론조사 꽃의 그 사업 모델의 궁극적인 양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좀 있어요. 예. 이게 원래 이제 뭐 미국의 예를 갖다가 들어보게 되면은 사실 선거 예측 산업이라는 게 상당히 그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커요.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그게 그 특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은 돈을 갖다 줘서라도 아주 정확한 예측을 갖다 먼저 하고자 합니다. 그래야지 선거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죠. 네. 그게 중요하니까. 이렇듯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수익과 연결되는 그런 산업이에요. 그런데 여론조사 꽃은 구독자 기반을 표방하고 의뢰를 받지 않고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결과가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든다는 그 거예요. 이후에. 예. 그러면 우선 일단은 첫째 자체적으로 우리는 의뢰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의뢰하려고 정확도가 높다고 해가지고 의뢰하려고 하는 회사도 의뢰를 못 할 거예요. 네. 예. 뭐 김어준 대표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이제 정확도 높이니까 우리 사업적으로 나갈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공익성을 강조하다 보니 네. 자체적으로다가 그런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요. 이 정확도가 높아져가지고 이제 구독자들이 너무 해피해요. 이거 진짜 좋은 기간이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구독자들이 더 몰리게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여론조사 꽃의 기관의 성격이 갖고 있는 그 태생 때문에 분명히 김어준 대표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진보 진영 사람들이 거기에 또 어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더 많은 구독자들이 있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국 그 일종의 파퓰레이션에 그 많은 구독자들이 더 포진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과다 표집의 문제가. 그런 것이 좀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예. 저 한 말씀 뭐 추가하면 네. 우리가 지금 너무 그 여론조사 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 약간 좀 너무 부담스럽긴 한데 네. 저는 뭐 감히 언론사 CBS도 언론사지만 언론인들의 보도 행태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보도 내용들 보면 맨 마지막에 써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라. 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끝나지 말고 좀 더 귀찮더라도 좀 더 친절하게 독자 친화적으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선거 일주일 전까지 계속 공표가 됩니다. 이제 선거 일주일 전에는 공표를 못하게 돼 있죠.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발표되더라도 오는 네. 4월 10일에 꼭 투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여러분들의 대표를 여러분들의 손으로 찍어야 되고 그래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삶이 변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 참고만 하고 소신껏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귀하게 모신 만큼 하나만 더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 조국 혁신당의 기세가 심상치 않거든요. 네. 이번 총선 최대의 변수로 떠올랐는데 조국의 등판, 조국 혁신당의 출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이 기세가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찻잔 속에 태풍에 그칠지 두 분 생각 어떠십니까? 요새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또 사자성어 있죠.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현재 뭐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민주당의 위성정당보다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좀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조국혁신당의 대표인 조국 전 장관도 비례의석 1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지지가 높게 나오는 것은 민주진보 세력이 단일 대우로 뭉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것이 이제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 철회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보다 좀 더 빠릿빠릿하게 유격대 형태로 소규모의 전략적인 대응을 하겠다. 그런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번 말씀드리면 집권을 하려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경우에 중도 세력을 무시하기 어렵지만 네. 아직은 집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민주진보 세력을 규합한다라는 소수 정책 목표에 집중하는 모습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라고 판단이 되고요.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조국혁신당이 대선까지 이 기세가 이어질 것인가? 너무 앞서가는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대선까지 3년이나 남았는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질지 이거는 뭐 당장 뭐 3주 남은 선거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너무 앞서가는 질문인 것 같고요. 네.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현재 조사 결과처럼 뭐 한 20% 맥시멈 보면 20%까지 득표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민주당에 대한 불만으로 홧김에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지만 선거일이 다가오면 오히려 또 민주당 연합정당으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교수님. 예, 조국혁신당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는 부산 지역에서도 상당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아주 인상적인데. 다만 한 가지 지금 조국혁신당이 추구했던 틈새 정당 전략이거든요. 네. 대단히 그 일종의 니치라고 할까요? 빈틈을 갖다가 바로 뭐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아주 노선을 간명하게 해가지고 상당히 어필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공천 갈등 등 이 내용이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공천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제 생각에 이제 선거 국면은 이제 거대 양당 대립으로다가 전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의 돌풍도 조금은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래도 뭐 확 꺾여가지고 그런 걸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한 그런 어떤 추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대선 말씀하셨는데 뭐 한 박사님 말씀이 뭐 정답이겠죠. 너무나 오랜 기간 남았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우선 뭐 아시다시피 그 조국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또 그 조국혁신당이 갖고 있는 또 새로 영입된 당원들의 또 불확실성도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차기 대선 국면을 갖다 예측을 하려면 그거는 민주당의 선거 결과도 같이 동시에 봐야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조국 대표가 이제 그 범민주계의 이제 차기 대선 주자가 되려면 사실 이재명 현 대표하고의 어떤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거는 아마 총선 결과가 아주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정치 비하인드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하나보단 뭐 둘보단 셋이라고 둘이서 할 때보다 3명 할 때 더 내용이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부경대학교 한정택 박사, 그리고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서재건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